대국민 특강 청소년들의 코로나 회복 무엇이 필요한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간호과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코로나 회복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대국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기선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특강의 좌장을 맡아주신 기선한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현 카톨릭 광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중앙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전 한국중독정신의학과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기선한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강연자 김현수 교수님은 기선한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선한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술문화제에 초대돼서 오늘 첫 대국민 특강을 제가 맡아서 좌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 연자이신 김현수 선생님을 소개하게 된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 부회장,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부회장,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 특히 청소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대한학교 별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인터넷 중독, 또 우리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이런 청소년 문제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강의 연자이신 김현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선한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공주병원이 주최하는 이 학술제에 자주 왔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서 특강을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고 초대해 주신 이종국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80분, 80분 정도 제가 강의하고 우리 좌장님 안내로 질의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 2년하고 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랑 같이 하는 팀들은 코로나 관련 업무도 정말 많이 하셔서 아주 특별히 더 힘든 시간이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국립공주병원 팀도 코로나 관련 환자, 특히 이제 정신건강과 코로나 감염이 같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들 진료하는 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지난 2년 반 수고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모두들 사실 최전선에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감염의 어려움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건강 장애인들과 함께 굉장히 저희가 K-방역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큰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중에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대상, 사실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착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 감염자의 인구 대비, 연령 대비 코로나 감염자의 비율이 어느 연령이 높은가?
10대가 높을까요? 20, 30대가 높을까요? 50대, 5, 60대가 높을까요? 아니면 7, 80대 어른들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연령 대비로 봤을 때 가장 감염률이 높은 게 초등학생이에요. 사실은 10만 명당 감염자 수로 확인해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감염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 감염도 사실은 10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초등학생 코로나 감염률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이유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그게 백신 접종률이 제일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장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네? 고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우의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고 정말 특별한 통계다. 만 18세, 17세 친구들이 이렇게 접종률이 높고 이렇게 감염률이 낮은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고3은 성스러운 학년이다. 세이크리드 고3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이 진짜 많은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화장품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립스틱이죠. 맞아요.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립스틱이 제일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립스틱 하고 마스크 하신 건가요? 안 하고 마스크 하신 건가요? 네. 네. 중년 여성일수록 안 하고 마스크 하신 분들이 많고요. 젊은 분들일수록 마스크를 해도 틴트나 립스틱을 한 경우가 더 많대요. 마스크를 벗자마자 그래서 가장 지금 환영받고 있는 화장품은 이게 어떤 걸 내려야 하죠? 네,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다, 거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자 가장 회복이 빠른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과 립스틱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코로나 때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립스틱이 제일,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고 싶다, 이런 세력이 나타났죠. 네,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기꾼이라고 부른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또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영국 BBC 라디오에 방송됐던 것을 BBC 홈페이지에서 다시 소개한 글인데,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버스,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세 번째로 배운 단어, 그 중에 굉장히 이 시대를 반영하는 특별한 단어가 뭐냐?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 다음에 최초로 말한 게 마스크라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신 그런 엄마의 사진인데요. 태어나자마자도 원래 병원에서 마스크 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고 엄마 아빠가 막 보여주는 아기를 보는데 맨 얼굴로 봤을까요? 마스크 쓴 얼굴로 봤을까요? 마스크 쓴 얼굴로 최초의 첫 번째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와서 와, 내 손주다 라고 아기를 보는데 맨 얼굴로 봤을까요? 마스크 쓰고 보셨을까요? 마스크 쓰고 봐서 우리가 스크린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의 무의식의 최초의 만남,
그 임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동물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임프린팅이라고 거위들이나 최초로 보는 대상을 어미로 여기고 쫓아가는데,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마스크를 쓰고 아기를 달래니까 울음이 그쳤는데 마스크를 벗고 달래니까 아기가 울음이 그치지 않더라.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고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마스크로 인한 오해, 마스크로 인해서 잘못 입력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를 BBC는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의문을 던졌을 때 타임지 기자인 이 제이슨 드팔이 과거에도 사스를 포함해서 지역에서의 재난이나 감염 팬데믹이 있을 때 아이들의 몸은 어른들만큼 파괴되지 않았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확실히 파괴됐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를 잘 예측해서 아이들의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와 어른들의 임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몸도 많이 파괴했다. 아이들의 미래, 마음만 파괴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감염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실 지금 너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롱 코비드의 영향, 이게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서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의 긴 이 팬데믹, 사실은 올해까지 쳐서 거의 3년 동안 아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또 이 영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 변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하면 야유를 막 받던데요. 내년에도 봄까지는 마스크를 쓸 수 있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아동 청소년들은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어요. 브라질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질의 연구팀이 거의 500개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들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스테믹 리뷰를 해서 최대 공약수인 3가지를 꼽아냈다. 뭐냐? 첫 번째, 거의 많은 나라의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들이 우울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또 보고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고, 세 번째, 지능이 낮아졌다, 인지적 능력이 감소됐다라는 보고가 아주 공통되고 일관된 그런 보고들이다. 그래서 가끔 아마 토픽으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데이터가 비교적 잘 추적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최근 코로나 베이비들이 IQ가 10이 낮아졌다, 20이 낮아졌다, 이 상태로 그대로 크면 과연 이 코로나 세대가 유치원에 왔을 때, 학교에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지 큰 걱정이다, 이런 걸 보고하는 그런 논문이나 뉴스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스웨덴의 대학에서 그러면 각국의 정부나 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 또 쓴 논문들을 한 300여 편을 쭉 모아서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논문을 한 50개를 추려서 뭘 했는가를 또 따져보니까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선호했고, 신체 활동.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 거의 똑같은 심정인데 어떻게든 스마트폰, 패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두 번째로 많이 했고,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의외였는데요. 부모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부모 교육 이런 것을 모든 나라가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재난 시대에 무슨 부모 교육을 하나 하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재난 시대의 부모 교육은 2차 대전 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이제. 저는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중2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런 걸 알았어요. 이제. 영국에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정말 유명한 위니콧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BBC 라디오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뭐였을까요? 2차 대전 독일군이 런던을 폭격하던 그 시절에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자면 무슨 오은영 선생님, 서천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부모님들한테 라디오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내용으로 청소년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용이 보니까 참아라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제. 애들하고 떨어져 있어라. 애들이 뭐라고 하든 참아라. 참지 않고 애들 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도 청소년들은 독일군이 폭탄을 투하해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 폭탄을 피해 다녔다 내지는 폭탄을 맞았다. 폭탄이 두렵지 않다. 이런 조크도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시기에도 청소년들은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게 기원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녀랑 부모랑 함께 지낼 때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신경 쓰고 네 자신 스트레스 관리하고 애들은 그냥 둬라. 이런 내용의 부모 교육이 첫 해에 제가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무 아동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적어서 코로나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잃는가 하는 것들을 책을 썼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코로나가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한다 이런 내용을 잘 간추려서 썼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쭉 묶어보니까 크게 한 5가지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미래나 내가 생각했던 앞으로의 세계 이런 게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집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자신들의 일상이 파괴돼서 본인들도 굉장히 피로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게 필요하지. 밤새 보니까 필요하지 않을 리가 있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집 바깥을 제대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내가 나태해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집 바깥에 안 나가고 잘 지내니까 너무나 가정이 화목해졌나요? 일부 아주 화목해졌다 이런 가족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가족들은 더 힘들어졌다. 같이 지내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청소년과 지낼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청소년들도 부모랑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갈등이 더 커졌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스크린 중독 아까 말씀드렸고 또 사실 코로나 불평등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확 더
크게 부각이 됐어요. 어떤 집은 부모가 줌을 이미 써봤고 줌 수업 이렇게 참여하는지 요령을 다 가르쳐주고 노트북, 데스크탑, 패드가 다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자원 속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이 형제가 셋인데 노트북 하나밖에 없는데 소리 다 들리고 이러면서 부모님은 줌이나 구글 이런 걸 쓰는 것을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가정 환경의 불평등, 부모의 리터러시의 불평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줌 원격 수업이 아이들 사이에 뭔가 모를 그런 격차를 더 크게 느끼게 해줬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코로나 불평등 이런 영향들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코로나 이후의 혼란을 좀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지구가 멈춘다. 지구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큰 혼란에 빠진다. 이런 거 영화로 봤어요, 애들이. 여러분들도 보셨죠?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감기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연가신가요? 무슨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보다는 덜했지만 어찌됐든 사회가, 국가가 돌아다니지 마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런 규칙을 정하면서 개인을 통제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동선이 또 감염이 됐을 때 지금은 덜하지만 첫 해에는 어느 미용실을 갔었다, 어디 사우나를 갔었다, 어디에서 냉면을 먹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커피를 마셨다, 이 동선이 모두 밝혀지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공기가 맑아졌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재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낼 수 있구나, 만날 수 없구나, 이런 경험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이렇게 막 세계관과 자신의 가치관과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전쟁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은 시기였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언제 개학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몇 월 달에 아이를 학교에 오라고 했는지? 네? 맞아요. 5월 달이에요. 5월 달. 3, 4월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지냈어요. 이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못 만났죠. 그래서 2020년 1학년인 아이들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2020 학번이. 제일 큰 어려움은 2020 학번 전문대 입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020 입학해서 2년 원격 수업 받고 바로 군대 갔다. 사실 캠퍼스를 거의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실물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친구는 계속 고3 수준에 머무르고 2년 동안 학교에서의 모임을 한 적이 없어서 대학 동창생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이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1, 중1, 고1 여러분들도 다 신규 때 스피릿을 넣어주시죠. 공주병원 신입사원 첫 몇 달 동안 공주병원 정체성은 이런 거야. 그런 것처럼 중학교 1학년도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이때 이제 중1 스피릿, 고1 스피릿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2020 학번은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그 다음 학년 또 올해 학년까지도 평상시와는 다른 방식의 학교 생활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으로 이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의 원격 수업은요 인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해서 돈 내고 들었어요. 또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원격 수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보통의 교과를 원격 수업으로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학교 안 가도 되겠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선생님들은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운다는 게 뭐지? 가르친다는 게 뭐지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나 갈등이나 새로운 질문들이 만들어졌어요. 원격 수업을 대찬성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다음 중 어떤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대환영하고 앞으로도 뻑하면 원격 수업 했으면 좋겠다. 중2 남학생, 중2 여학생, 고2 남학생, 고2 여학생 이 네 그룹 중에 원격 수업을 대환영한다는 그룹은 실제 통계적으로 어떤 그룹이 제일 환영했을까요? 누구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사실 제일 원격 수업을 환영하는 그룹은 중2 남학생이에요. 중2 남학생.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원격 수업에 접속한 채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11월에 하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가 동시에 하는 청소년 온라인 행태 조사를 보시면 코로나 시절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높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남학생들은 코로나 시대를 행복하게 보냈더라고요.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울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걸로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학생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검사가 돼서 그냥 남녀를 합산하면 더 높아진 걸로 되어 있지만 일부 중학교 남학생들은 코로나 시대가 정말 황금기였다. 학교 가는 문제로 엄마 아빠랑 안 싸우고 학교 가서도 복잡한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면서 여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2020년,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들을 때 원격 수업만 들었다. 나는 정말 온전히 원격 수업만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 친구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한 70%의 사람들은 원격 수업을 하면서 게임도 했고 유튜브도 봤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사실 원격 수업이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낳았어요. 또 네 번째,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특별한 경험, 끔찍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에 많이 외로우셨나요? 정신이 없으셨나요? 외로울 틈이 없으셨죠? 근데 많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기에 매우 외로웠다고 얘기해요. 남학생도 와서 외롭다고 얘기하고 여학생들도 와서 외롭다고 얘기하고 외로움이 과거에도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와서 호소했는데 그 외로움의 기반에 보면 아이들의 소속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소속감은 정말 빈곤하더라고요. 이제. 너의 소속감을 주는 너의 중고 집단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 얘기하고요. 두 번째 어디 얘기할까요? 학교 얘기하고 세 번째부터 없어요. 혹시 종교에 대한 소속감 없냐? 없다. 고향에 대한 소속감이 있냐? 있다. 우리 레미안 아파트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속감 조금 있다. 지역에 대한 다른 소모임, 네 게임하는 그룹의 아이들과 소속감이 있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클 때와는 다른
아주 소속감의 빈곤에 시달리는데, 또 많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코로나 때 학교는 못 갔어도 학원은 다 갔으니까 학원에서 친구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대해선 소속감을 가질까요? 소속감을 갖지 않을까요? 학원에 대해서 소속감이 없대요. 누가 학원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냐.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태권도 학원은 소속감을 준다. 근데 국영수 학원은 소속감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같이 지내줬어요. 나이가 오후쯤 돼가지고 저녁 때쯤 돼서 저녁 먹고 나더니 너무 외롭다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말한 거죠. 들은 엄마 아빠가 너 외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하루 종일 너를 위해서 시간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네 입에서 외롭다는 말이 나오냐, 이런 섭섭한 말이 나올까요? 섭섭한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이 아이는 엄마 미안해, 엄마 아빠를 같이 보내주는 고마운 걸 모르고 내가 외롭다고 말했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남학생의 외로움을 엄마 아빠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것으로도 가족들끼리 참 많이 싸웠다고 해요. 또 가족 간의 긴 동거 생활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이런 것도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스크나 의사소통, 관계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뭐 병의원에 오시거나 여러 센터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사실 상담이 거의 예약이 엄청나게 다 밀려 있죠. 지역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이나 그 로컬 개업하신 선생님들도 2, 3개월 밀려 있는 것은 현재 되게 아주 흔한 일이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진료가 엄청나게 지금 대기 적체 상태가 있고, 저는 뭐 진료를 몇 번 안 해서 그런데 저도 올해는 신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안을 내년 3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상담받겠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그 상담받는 아이들이 와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 애도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데, 다음 중 아이들이 상담 주제로 가장 많이 선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성적 향상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2번, 코로나 때 엄마 아빠랑 너무 많이 싸워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3번, 코로나 때 친구들과 지내지 못하면서 친구들과 지내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지내는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3번이에요. 3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오라고 하는데 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되게 서먹서먹하더라. 마음은 와 친구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서먹서먹하더라. 또 어떤 애는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방역대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역대형. 혼자 앉는 그 책상 모둠 배치에서 책상 배치를 둘이 앉자, 짝꿍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지금 너무 빠르다. 지금은 둘이 앉을 때가 아니다. 아직 혼자 앉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직은 짝꿍이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짝꿍 배치를 현재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애가 굉장히 힘들어졌대요. 연애가 이렇게 애들이
동성 친구 사귀기도 그런데 하여튼 연애도 되게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래도 잘 진료해서 막 포기한다 만다 하는 친구가 어떻게 대학을 가서 성실하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3, 4, 5월 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60만 원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그 6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했다. 뭘 했냐? 연애 강좌에 등록했대. 연애 강좌에. 그래서 막 우리가 아니 그 아까운 60만 원을 왜 연애 강좌에 등록하냐? 그랬더니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도 꼰대시군요. 자기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그러는데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20살 때 연애 배우고 싶으셨어요? 연애를 배워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셨었나요? 여러분들 유전자 안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요즘 애들은 연애를 두려워하고 사귀어 본 적 없다고 배워서 유명한 연애 유튜버에게 그거를 클로즈드로 폐쇄된 그룹에서 배워서 연애를 해야 되겠다. 두렵다. 관계가 두렵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상처받을 게 너무 두렵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5월 말에 만날 때 6월 달 첫 번째 방학에서 여행을 가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관계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큰 어려움, 두려움을 갖게 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학부모 모임이나 교사들 모임에 가서 이 프로그램 3가지, 4가지 얘기하고 어떤 게 제일 많을 것 같으냐 그러면 가족 갈등, 성적 향상 좀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정신보건 계셔서 그런지 관계 프로그램이 최고로 아이들이 원하던 거라고 하는 거를 금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백신이 또 여전히 논란이에요. 여러분들은 논란이 아니시겠지만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차까지밖에 안 맞은 2차까지만 맞은 청소년들이 꽤 많거든요. 3차 접종률은 또 아주 낮아요. 청소년들이. 하지만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백신 접종을 놓고서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맞은 사람만 또 어떤 기회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저희가 또 멘탈 헬스 영역에 있으니까 롱 코비드도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롱 코비드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18세 미만 인구가 900만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 중에 450만 명 이상이 5월달 기준으로 벌써 감염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2차 접종까지는 80%까지는 했고 저기 그 그래프의 제일 마지막에 4.1%로 보이는 저 곡선이 고3 곡선이에요. 고3 곡선. 고3들은 가장 감염률이 낮은 그런 상태를 2020년, 2021년 보였다는 그 그래프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라는 안내문이에요. 5 내지 11세, 5살에서 11살,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이죠. 여기도 보이지만 초등학생이 제일 인구 대비 감염률이 높다라는 얘기랑 급사하는,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돌연사와 관련된 감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코로나 감염 의심됐던 초등학생 영유아까지 갑자기 사망의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멀티 시스템 인플로메이터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신드롬 코로나, 그래서 미스 C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의심이 되면서 열이 나면서 충혈, 위통, 설사, 어지러움, 피부 발진, 구토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에 빨리 가라. 이거 옆에 있는 그림은 CDC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준 거거든요. 이런 급작스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롱 코비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3개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서 2달 동안 아주 현저한 그런 증상들을 가졌을 때 롱 코비드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사실 상당히 아직은 이 베리에이션이 커요. 어떤 나라들은 4명 중 1명이 롱 코비드다, 어떤 나라들은 10명 중 1명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에게 코로나 증상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소아청소년에게서의 롱코비드의 가장 흔한 증상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거는 유럽연합과 남미가 같이 한 연구자들의 결과인데,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이 사실 무드 심텀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우울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우울하면서 피로감이 높으면서 자꾸 잠이 옛날 같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간혹 기침한다, 그러면 얘 롱코비드다. 근데 이 롱코비드와 연관된 다른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롱코비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롱코비드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정신 증상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브레인 포그라고 해가지고 경도 인지 장애 증상의 초기가 사실 롱코비드의 후유증으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멘탈 헬스 파트에서는 롱코비드 대응하는 팀이 생기고, 소아 쪽에도 생기고 어른 쪽에도 생겨서 롱코비드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요. This is really scary. Kids struggle with long COVID. 이게 작년 올해 초에 롱 코비드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직접 인터뷰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에 소개를 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그러면서 미국 NIH 또 NIMH 등에서 롱 코비드는 학교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한 미국은 10% 내외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롱 코비드의 영향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사람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밤낮 바뀌고 게임하고 이래서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을 비난하는데, 아이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내가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롱 코비드의 영향도 하나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달드리고 싶어요. 롱 코비드 얘기를 여기서 제가 더 길게 하진 않을게요.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들의 힘든 생활이 아이들의 게으름, 아이들의 나태함, 아이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롱 코비드 증상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롱 팬데믹 신드롬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불규칙한 생활,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바램이나 요구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지쳤고 힘들고 리듬감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작년에 2학기 때 전면 등교다 그랬더니 애들이
특히 이제 2020 학번 중심으로 왜 난데없이 비정상적인 일을 저지르냐. 자기는 로테이션 등교가 정상이다. 자기는 학교 입학한 이래 전면 등교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체력 딸리게 왜 전면 등교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의 정상은 예전 정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애들도 있습니다. 회복에 관해서 이제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 아동 청소년과 관련돼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역시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신건강이 최고의 이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가장 큰 화두는 일단 교육의 붕괴. 우리나라는 생각만큼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더 많은 아예 수업을 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붕괴를 국제기구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회복을 주장하고 있어요. 유네스코, 유니세프, 월드뱅크 세 개의 국제기구들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학교로 잘 돌아와서 백투스쿨 루틴을 잘하는 루틴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러닝 로스. 그동안 2년, 3년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 이걸 조금씩 회복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들도 너무 많이 지치고 또 원격 수업과 같은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에 관해서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현장의 사람들은 이제 실컷 놀았으니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말을 했더니 누가 놀았냐. 코로나를 견뎠다. 논 게 아니다. 난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실컷 노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덜 노는 것 같아요? 덜 놀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어떤 어머니들은 어떻게 더 노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 거죠. 애들 입장은 누가 놀았다는 거야. 누가 코로나 때문에 시달렸다. 또 코로나 시기 때 공부 한 자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안 했냐,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냐, 상황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청소년들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뭔가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놀았다라는 전제로 출발하면 다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배운 거 있죠? 강점 중심 접근해야 된다. 회복 탄력성 중심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계에서도 하고 다른 사회학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 팬데믹 시기에 학습의 손실을 접근할 때 강점 중심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자가 있고요. 또 학교 분위기를 다시 리부팅하고 리세팅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관계 중심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학교 오랜만에 나왔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해야 될 말이 자 수업하자 이 말에 애들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뭘 해야 했을까요? 힘들지 않았냐,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니, 이 얘기를 아이들은 나누고 싶었는데 공부하자라는 말에 애들이 충격받았다. 어떻게 지금 공부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이게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코로나 시기 때 그래도 한 게 뭔지, 힘들었지만 잘 버텨낸 게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접근이 이제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더욱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얘기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빨리 시험 치는 거래요. 빨리 시험 치는 거. 코로나 시기에 너무 놀았으니까 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시험 쳐보고 빨리빨리 시험 쳐서 제대로 배웠을 때를 쫓아가기 위해서 시험 중심으로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갈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대요. 이건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 몇 번 경험했던 일이래요. 두 번째로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고 파악하라. 이거 우리가 정말 잘하는 일이죠. 코로나 시기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뭐니? 루틴을 어떻게 유지했니?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게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영어 수학 수업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시기 때 외로웠던 거, 화났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감정에 기반한 수업, 관계에 기반한 수업, 그런 소시오 이모셔널 러닝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들한테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코로나 때는 왜 이러냐, 이런 식의 평가나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6.25 때도 공부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뭔 대수냐, 포탄이 떨어지는 옆에 천막 치고 촛불 켜고 공부했던 민족이다, 다 갖춰졌는데 공부를 못할 이유가 뭐야, 막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약한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저한테 질의했던 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애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진짜 힘들겠다. 80, 70 어르신들 와가지고 이게 뭐가 힘들어? 우리 전쟁통에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기준이 높구나. 앞으로 전쟁이 나면 공부는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재난 자본주의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원격 상담, 모바일 기반한 원격 상담 엄청 늘었어요. 명상 프로그램부터 인지치료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옛날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혹시 여러분 이용해 보셨나요? 코로나 시기에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는 ASMR 빗소리 들으시고 잠드시고,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 불면증 어플리케이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바일 상담 어플리케이션 툴이나 접근 기반, 정신의학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역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런 영역이 또 활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체근하고 아이들한테 큰일 났다라고 해봤자 사실 애들이 별로 호응도 하지 않고 그게 성공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더라. 오히려 스트렝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 그냥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사실 과거 재난 경험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허리케인, 그 뉴올리언즈 지역에서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대홍수에 학교가 침수돼 가지고 3개월, 6개월 쉬었던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공부부터 접근했던 그런 교육청, 그런 학교들이 있고, 우리 이제 멘탈 헬스, 그 아이들의 코로나 홍수 시기에 두려움, 외로움, 또 부모님들과의 갈등,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서 힘들었던 거,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접근했던 학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뒤, 2년 뒤 어떻게 리커버리 했는지를 팔로우업해서 체크해 보니까 학력도 정서도 어떤 그룹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고요?
학력 중심으로 접근한 그룹이요, 관계와 정서 중심으로 접근한 그룹이요. 관계와 정서 중심으로 접근했던 그 그룹에서 아이들의 정서 상태도 더 안정되어 있고 학력도 향상됐더라, 이런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관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회복시켜주는 게 더 필요하다. 또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스스로 해낸 것, 이런 것을 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외로움, 소속감 문제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돌봐줄 사람이 있고 그런 연결과 돌봄, 이게 굉장히 지금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을 포함해서 또 많은 그 국제기구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걱정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디지털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스크린 타임. 근데 봤더니 이 스크린 타임 증가한 것은 애들만 증가했어요? 우리 모두가 증가했어요? 우리 모두가 증가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넷플릭스는 가입하셨나요? 디즈니는 가입하셨나요? 왓챠는 가입하셨나요? 티빙은 가입하셨나요? 웨이브는 가입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회사들이 주로 다 언제 생겼죠? 코로나 시기에 생겼어요. 어제로 우영우가 끝났죠? 제대로 못 보셨죠?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정주행 탈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하면 주말을 다 날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OTT 기반 드라마 몇 편만 정주행 타면 일주일이 그냥 다 지나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은 이걸 다 가입했다고, 거의 다 가입했다. 한 달에 결제가 거의 10만 원 돈 가깝게 나는데 정말 짜증났어. 티빙만 하고 딴 거 안 하고, 웨이브에서만 하고 안 하고, 이럴 때 열받아서 그동안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만 봤었는데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또 감질 나가지고 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정주행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주행. 이 정주행 때문에 눈병 나신 분도 많아요. 생활 균형이 깨졌다, 이런 분도 많고, 이 OTT 포함하여 온라인 도박, 온라인 게임, 또 온라인으로 성적인 표현물들을 보는 이 시간들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 늘었다. 그래서 동유럽의 어떤 국가는, 인구가 아주 많지 않은 어떤 국가는 그 나라 청소년의 10% 이상이 똑같은 게임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아마 여러 나라에 자기 나라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 스크린 타임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지역사회 활동이 싹 없어졌대요. 지역사회 활동. 박물관, 미술관, 어떤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다니는 것도 다 까먹었고, 축제 발표회 운동에 함께하는 거 싹 없어지고, 이런 것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 대한 추억이 없다고 얘기해요. 학교에 대한 추억이 없다. 여러분들은 학교 하면 예전에 어떤 추억이 가장 머릿속에 남으시나요? 축제, 발표회, 운동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초중고 수학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만큼. 발표회나 축제, 그게 기억에 남는다. 요만큼. 운동회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보내세요? 생각보다 참석자가 연령대가 높은가 보네요.
옛날 운동회는 시골에서는 정말 동네 잔치였죠. 동네 잔치. 입학식과 졸업식이 기억에 남는다. 요밖에 없으시죠? 근데 제가 비공식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대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100명 이상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한 그 행사가 뭐냐? 수학여행, 축제 및 발표회, 운동회,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요즘 아이들은 어떤 게 제일 높은 선택을 보였을까요? 수학여행. 또 답은 입학식과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입학식과 졸업식에 응답한 아이들에게 왜 입학식과 졸업식이 제일 아쉽냐, 아쉬운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한 3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돈이 생기는 행사가 사라졌다. 나머지 행사는 돈이 안 들어온다. 두 번째, 입학식과 졸업식은 모두를 위한 행사다. 모두. 그럼 운동회랑 발표회랑 수학여행은 모두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구를 위한 행사냐? 그럼 관종을 위한 행사다. 관종을. 운동회도 잘하는 애들, 발표회도 노래 잘하는 애들, 수학여행 가서도 장기자랑, 수학여행의 꽃은 밤새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과 장기자랑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입학식과 졸업식 누구나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은 운동회 때 부모님들이 안 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라도 먹는 행사는 입학식과 졸업식밖에 없대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룹이 어디냐,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떤 연구자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어쩔 수 없이 신빈곤층이 생겼어요. 소상공인 자녀들,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집의 자녀들, 그 자녀들 중에서도 그 연구를 하신 그 선생님들 그룹에서는 중학교 여학생의 우울감과 자살 사고가 가장 높아졌대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대상 중에 중소상공업이나 가족들끼리 자영업 하시던 분들 중에 폐업한 그 가족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더 특별히 힘들어졌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골 및 출석, 신체 건강, 관계 회복,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아동 청소년을 위한 회복의 주제들로 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특히 두 위험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초등 저학년 남학생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여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집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지 사회적 거리 두기만 제한된 게 아니라 신체 활동도 나가서 놀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놀 수 없다라는 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두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남자아이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수다를 떠는 것은 카톡으로 되냐 안 되냐. 카톡 수다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랑 대면 수다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나라 여학생들도 카톡 수다로 인한 스트레스 효과는 갈수록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면 카톡으로 수다를 떨면서 누구 뒷담화를 하는 것은 가끔 학교 폭력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옛날처럼 수다를 막 떨 수가 없다.
또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려면은 뒷담화를 해야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되는데, 그래서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만나서 수다를 떨으면서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나요? 등짝 스매싱, 등짝을 탁 치면서 막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맞장구를 쳐야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풀린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확실히 코로나 시기에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던 관계가 굉장히 줄었다. 그게 친밀감에 기초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렇게 4인조, 5인조, 6인조로 몰려다니는 여학생들의 소그룹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해서 오는 여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친구 그룹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친구 그룹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최근에 어떤 아이가 와서 정말 막 원통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친구들은 자신의 특별한 사회 기술이 없어도 학교가 소풍도 가고 무슨 발표회도 가고 하고 합창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줘서 소극적이지만 친구 그룹이 생겨나고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소속감이 강화되고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학교 생활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다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혼자 지내고 있는데, 요번에 모처럼 만에 학교가 어디를 가기로 해서 버스를 5대를 빌려서 가는데, 둘둘둘 앉아서 가는데 딱 자기 조만 세 명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앉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반 친구나 다른 애가 와서 앉을 줄 알았는데 거기 딱 교감쌤이 앉았대.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갈 때 교감쌤한테 여러 질문에 답변하고, 오후에 올 때 애들이 자기 자리 바꾸었으면 했는데 다 둘둘 다니는 짝하고 또 앉아서 교감선생님하고 소감을 나누면서 왔다. 그 사이에 다른 애들끼리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에서 막 서로 알콩달콩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루를 통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게 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아이가 부탁하더라고요. 단체 활동이나 프로그램 하실 때 꼭 둘둘 짝 해달라고. 남은 하나는 정말 힘들다고. 그 남은 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새로 다 모아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결론이 너무 뻔해서 책이 안 팔릴 것 같다. 왜 결론을 책에 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책을 내고 나니까 결론이 마음 회복 없이 학력 회복 없고, 관계 회복 없이 학교 공동체 회복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한테 많은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음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착, 몸, 사회성, 가정, 정신건강, 또 정상이라는 개념, 또 단절,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을 현재 힘들게 하는 거고, 이제 얘기를 거의 마무리할 건데요. 애들이 정말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거 왜 학습만 얘기하냐. 사실 총체적으로 힘들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친구 관계도 힘들었고 또 공부하기도 힘들었다.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신체적 발달이 사실 굉장히 큰 위기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다른 나라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신체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도 유니세프 이런 데에서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옥스팜 이런 데서도 조사를 했던데,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체중의 증가예요. 이렇게. 지구 자체가 무거워졌대요.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의 경우는
국민 전체가 뚱뚱해졌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무실도 평균적으로 뚱뚱해졌나요? 그러진 않으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국 이래 현재 최고로 뚱뚱하다,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 그래프가 2021년도에 작년에 해외 학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실은 논문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해요. 원래 패턴과는 완전 다르다. 지금 계속 증가만 쭉쭉 한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포함한 여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비만 및 고도비만, 비만의 악순환, 성인병, 성조숙증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더 늘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정서 발달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하는 아이들, 외롭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고, 또 자살 시도한 아이들도 진짜 많고, 청소년들의 자살, 청년의 자살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올해는 좀 작년보다 덜한 것 같아요. 청소년은 계속 높은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 2015년 이후에 해마다 코로나 시기에 자살이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이고, 또 자살 시도도 늘어나는데,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자살 시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전체의 거의 절반을 20대, 10대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20대가 높지만 10대도 만만치 않아요. 10대 여학생들. 그래서 10대 남학생들에서 은둔외톨이랑 게임 중독이 늘었다고 하고, 여학생들에게서는 우울과 자해가 다시 또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해 강의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억이 없는 슬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이다. 사회성에도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놀이친구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여전히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거, 코로나 시기에 무너진 생활을 복구하기가 힘들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위권 아이들이 그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들도 와서 이제 지겹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몰랐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피로도가 높은 집단, 그것을 방송가에서도 연구하고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연구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만성피로, 피로도가 제일 높은 집단 1위는 역시 소상공인 집단이 나오더라고요. 2위가 의료인들, 교사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2위가 어떤 집단이었냐면,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주부 집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부 집단. 여러분들 상당수는 다 해당되시는 거죠? 주부도 하시면서 낮에도 일하시고 저녁 때도 일하시니까 주부 집단이 2위로 나왔는데, 주부 집단이 왜 피곤하냐, 동의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그랬더니 어떤 주부께서 코로나 시기처럼 돌밥을 많이 한 시대가 없다. 제가 돌밥이 전문 용어냐, 돌밥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위기신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 밥이 돌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굉장히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고, 학교도 굉장히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위센터, 청소년 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죠? 아니신가 봐요, 지금 대답. 코로나 이후에 학교 폭력이 증가했대요. 왜 증가했냐? 이유는 분명하더라고요. 이제 고립 기간이 길어서 아이들이 더 근본적으로 경계심이 높고, 두 번째, 고립되면서 사회 기술이 낮아져서 갈등을 더 잘 해결하지 못하고, 세 번째, 친구를 새로 사귀지 못하니까 텃세를
부리면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적 대결이 더 많고, 네 번째, 사회 규범을 애들이 더 잘 모른다.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듣는 얘기 중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점심 때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학교 화장실이 비데가 없어서 불편하다. 집이 학교 코앞이니까 갔다 오면 왜 안 되냐. 선생님 막 혼냈더니 부모님들은 그거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집에서 많이 생활했던 집 중심의 규범을 학교로 자꾸 얘기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은 코로나 이후도 진짜 걱정이에요.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사실 식량의 위기 맨날 다큐멘터리 나오고요. 기후의 위기도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오신 분 만났는데, 영국 진짜 최고의 가뭄, 물이 진짜 귀하다는 거를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물도 귀하고 한국 사람들 훨씬 더 잘 산다라는 느낌을 와서 받고 지금 지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관계의 위기, 또 인플레이션, 미국은 아마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전체적인 사회적 위기로 인해서 그 성인 또는 노년의 자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면이 더 성장했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성장해야 되는 면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논의에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관계 중심으로 학교를 회복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과정에서 생태 전환, 환경의 중요성, 기후의 중요성을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증가하고, K방역,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다. 시민의식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제일 기분 나쁘고 나쁜 소식 중에 하나, 유명한 분들이 나타나서 빌 게이츠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조만간 또 뭐 온다. 그런 이번을 잘 반성하고 준비를 잘 하자, 이런 얘기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메르스가 2015년이었던가요? 2015년이었고, 그 중간에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네요. 2003, 4년에 사스, 2009년, 10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15년, 16년에 메르스, 그리고 무려 2020년부터 지금 2022년을 지나서 아마 종식은 2023년 가을쯤 선언될 가능성이 높은데, 20년부터 24년까지의 코로나, 그 다음에 2027년, 8년에 또 뭐가 올 것이다.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를 잘 평가하고 잘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정신건강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고, 아동 청소년들 그 가정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고, 이런 걸 잘 정리해야 또 우리가 다음을 더 잘 대처하고 지금의 후유증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워밍업을 위해서 제가 먼저 2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라는 큰 과제를 두고 이렇게 부모와 더불어 어렵게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러면 관계회복, 정서회복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위주로 가면 아무래도 그런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마음의 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이후의 회복 전략과 더불어 대학 입시 전략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부모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주로 그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더 큰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일 수 있어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혹시 그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있었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와주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대학 입시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입시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몇몇 나라는 그 해에 입시를 치르지 않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상당히 이제 입시에 대한 조절을 했었는데, 저희 나라는 거의 조절 없이, 그걸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역을,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해 2020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그 삶이 힘들었다고 이제 우리 호소한 그룹이 사실은 고3 여학생 그룹이었어요. 고3 남학생 그룹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는 고3 여학생보다는 덜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훨씬 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작년 올해 코로나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고3들이 대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 누구만 잘하고 격차가 너무 크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입시에 대한 태도나 입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서열에 대한 중요한 생각은 크게 변화가 있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좀 대학 서열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전공, 학과 이런 거를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으로 고3 입시 지도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열보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전에보다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입시 전략은 건드릴 수가 없어서 20년 첫 해부터 계속 불만이, 백신 나왔을 때 백신도 고3부터 맞췄잖아요. 고1들이 어떻게 고3만 빨리 맞추냐, 고3만 인간이냐, 인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개개인적인 입시에 대한 전략은 어떤 세계관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의 영향이 이전보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고, 그 외의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처지라서 말씀을 그 정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기선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청소년 자살, 청년 자살, 어떤 계층의 어떤 친구들이 늘었는가. 확실히 청년도 그렇고요, 청소년도 그렇고 미조직된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학생보다 지역에 있는 탈학교 청소년, 우리가 그중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 위기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자살이 늘었는데, 청년은 어떤 청년 자살이 늘은, 대학생 청년 자살이 늘은 거냐? 그렇지 않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관악구, 강남구에서
여성 20대 자살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고졸, 비정규직, 월세 거주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 영역이나 행정 영역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분들이 확실히 무슨 여러 가지 물품도 받지 못하고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 첫 해 여름에 상반기 청년 주거 지원비가 다 신청해서 소요가 다 돼가지고 7월에 청년 주거 지원 추가로 모집하는데 압도적으로 20대 여성의 요청이 훨씬 더 높고, 지역적으로도 그런 비정규직 직종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그 지역의 여성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미 금융의 위기가 상당히 흔들었고 그거로 인해서 주거의 위기가 굉장히 커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10대든 20대든 조직되지 않은 고립 가능성이 높은 그 영역에서의 자해 자살 및 우울증 증가 이런 게 더 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건의를 많이 했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고질적인 한국적인 문제인데,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부의 센터가 있어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여가부에 있어요. 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은둔 외톨 고립,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오는, 학교를 그만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 오브 케어나 랩 어라운드를 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복지부가 도와줄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교육부가 도와줄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여가부가 도와줄 아이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도움의 사각지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어찌됐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돌봄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관한 영역을 넓히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 가장 부상한 집단이 은둔형 외톨이, 아마 법이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법을 만들면서 이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계속 논쟁이에요. 복지부인지 여가부인지. 여가부는 없어질 거니까 청년 파트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1인 가구,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25개구에 다 만들기로 해서 이 1인 가구에 사람 생각할 때 50대만 생각하시는데 현재 서울은 1인 가구가 20대와 10대가 더 많아요. 20대와 10대가 더 많아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주 사업은 사실 청년 대상 사업이에요. 50대 대상 사업 일부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기 위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이 정도로 대신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제대학교 배정이라고 하고요. 교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비대면 중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청소년인들인 경우는 비대면 중재가 효과적인지, 또 만약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재를 할 때 어떤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빼놓은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이 역시 어쨌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비대면 상담, 비대면 수업, 비대면으로 전달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결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부족한 게 그런 결과들이 빨리 보고되고 그게 사회에 반영되고 이런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 미국에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나온 수업에 관한 측면에서는 원격 수업을 했을 때 누가 더 목표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느냐, 어떤 요인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도한 목표를 잘 성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1번 비대면 수업 기술이냐, 2번 비대면 수업 내용이냐, 3번 아이와 비대면 교사의 관계냐. 답이 연구 결과의 핵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래 관계가 좋았던 선생님들의 비대면 수업이 역시 성적도 잘 나오더라. 그 결과로 비대면 수업을 너무 멋지게 만드는데 시간 다 쏟아부으면서 아이와 연락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전화 열심히 하고, 저희는 문화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영상통화를 꽤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례관리 대상자랑 영상통화 하시는 거 좀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그 영국의 청년 자살 예방단체 파피루스도 그 나오는 비대면 상담 사례라고 되어 있지만 보니까 영상통화로 상담한 것을 이렇게 사례도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와 영상통화를 활용해서 원래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이 수업 성적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서도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달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신체적 감각에 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어렵다든지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이것도 이제 얼마나 관계의 시간을 할애하는가, 그 사람과 나의 어떤 무슨 충고나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상담의 목표에 활용하는가, 관계에 활용하는가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 평상시 이 관계를 오프라인에서 보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청년 자살 예방 사업에서 영상 통화로 대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아주 서로를 알기 위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를 40분 한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묻고 상태를 알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못하라 하나, 시간이 소중한데 본론에 빨리 들어가지, 그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우리가 말하는 직접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적더라. 그래서 비대면 상담, 비대면 수업에서 직접 이름을 부르고 이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해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상담 참여율, 수업 참여율이 훨씬 더 좋다. 들어봐오시 훨씬 더 쉽거든요. 접속 안 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상담에 들어봐온 율을 낮추는 것도 관계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건데, 꼭 영상통화가 아니어도 전화통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볼 때보다 더 릴레이션십 베이스트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주요 조언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다 들어줄게라는 카톡 위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하는. 근데 뭐 카톡으로만도 열심히 하시는데 꽤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그런 매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꽤 뭐 상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지금 김현수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도와주려는
선의를 잘 보이면서 전화든 뭐 카톡이든 이용을 하시면 그래도 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의 어떤 진심은 전달이 돼서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인 회복, 관계 회복, 또 강점 위주의 그런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자이신 김현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대국민 특강 청소년들의 코로나 회복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아침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